1990년 10월 달에 독일 통일이 되었고요. 작년에 2020년 독일 통일 3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작은 그런 관련된 책을 한 권 좀 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들어가는 날, 그리고 통일 전 동서독의 상황, 그리고 통일 후의 상황, 그리고 독일 통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통일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사진들은 아마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그런 교류들이 있을 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던 장면들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 그 공연한 그 소식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있는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 마주 공연을 했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만 또 지금은 굉장히 아련한 아주 옛날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서 또 15만 명의 평양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던 장면이고요. 또 그 이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참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또 분단이 되고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또 이렇게 평화롭게 양측이 잘 지내기보다는 또 그 사이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에도 굉장히 또 갈등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친구와 싸웠을 때도 이렇게 푸는 것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넘어갈 수 없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또 그런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양측에게 잘못이 있는지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따져가면서 또 그렇게 새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어르신들께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 전 동서독의 상황들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끝내고 나서 독일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만큼이 서독이었고요. 이만큼이 동독이었습니다. 그 동독 안에 베를린이 이렇게 또 동서 베를린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2차 대전의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영국, 미국, 프랑스가 또 이렇게 독일 전체를 그리고 러시아까지 4개국이 독일을 이렇게 분할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이 분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통일 전에 독일에서는 서독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이 굉장히 독일이 통일된다는 건 다시 한번 또 유럽에 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큰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통일 전에 거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또 아마 다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 대규모로 아주 600만 명 정도의 유태인을 대량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과 다시 또 독일이 그런 일을 또 행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독일은 또 이 주변국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또 함께 공존하는 방법들을 배워야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동독이 이렇게 요 안에 또 베를린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베를린 사람들은 서베를린 사람들은 요 베를린도 또 이렇게 4개국이 4개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관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은 서독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탔어야 됐고요. 아니면은 70년대 이후에는 요 베를린에서부터 요 함부르크 쪽으로 고속도로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분단 시절을 좀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구분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분단 시절의 베를린의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그 베를린 장벽이 1961년 8월 달에 갑자기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베를린인데요. 베를린 요만큼은 그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또 나눠서 공동으로 관리했고, 요만큼은 러시아가 동베를린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분단되기 전에 뭐 휴전선 근처에서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했었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휴전선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군사분계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왕래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서로 그런 왕래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서로 이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한 연세 있으신 오랫동안 베를린에서 사신 분이 계셨는데, 서베를린 분이었는데, 이렇게 뭐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이렇게 머리를 깎으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워낙에 환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베를린 돈을 가지고 동베를린으로 가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놀다가 오기도 하고, 뭐 밥도 사 먹고 머리도 깎고, 뭐 그리고 나서 다시 서베를린에 넘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네 나라가 그 공동으로 관리하긴 했지만, 각각 지역을 관리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베를린 장벽이 61년 8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서베를린이 이렇게 하나로 그냥 이렇게 장벽에 갇혀버렸는데요. 이게 바로 장벽입니다. 장벽을 놓고 이쪽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왕래를, 서로 이렇게 인사를, 안부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뭐 서로 이렇게 체제가 좀 구분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왕래를 했었죠. 근데 이 베를린 이 장벽이 생기면서 더 이상 왕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진은 베를린 장벽이 61년 8월 달에 생겼는데요. 생기면서 지금 이 여기 있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요 분이 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건물 안은 동베를린이고요. 건물 밖은 서베를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부터 군인들이 창문을 막고 있어요. 벽돌로 이렇게 막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 자체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이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한 4층 높이고요. 그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서 이 여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지금 되게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 관계의 단절이 어떤 정부 체제 간의 어떤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어려움들, 이런 고통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통일 전에는 그 동서독 분단 시절에는 사실 우리랑 좀 비슷했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서로를 각자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로 힘을 통해서 상대국을 제압하려고 했었고요. 서독도 동독을 동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 국경 너머의 저쪽 집단,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서로 굉장히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국가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가 된다는 것을 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인물은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독일의 그 대통령에 해당하는 그런 총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총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서독이 했던 일들을 좀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독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 동서독이 합쳐서 아니면 또 독일이 어떻게 유럽의 평화를 깨뜨릴지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주변국들에게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참여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인류 전체 그리고 유럽에 수백만 명의 인명을 학살하고 정말 인류에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참혹한 우리가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걸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렇게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폴란드 바르샤바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유태인 희생자 기념물 요 건물 앞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지금 헌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헌화를 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유럽에서 독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좀 이제 독일에 대해서 독일이 저렇게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구나,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독과의 관계도 좀 더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동독과 이런 서로를 제압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양 국가에 있는 동독과 서독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서로 가깝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제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아주 활발하게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했고요. 이런 어떤 동방 정책, 이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했던 그 정책의 이름이 바로 동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이 되신 이후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그 북한과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사업들을 하실 때 바로 독일의 동방 정책을 통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좋은 시사점들을 많이 얻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또 여러 가지 대북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정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이어졌고요. 그런 협력 가운데 하나가 또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또 이렇게 동독 지역으로 많이 갔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가 동독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했고, 이 사진이 지금 서독의 학생들이 동독 지역에서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살고 있는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제는 청년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분단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삽니다. 그냥 뭐 갈 수는 없지만 저쪽에 그냥 뭐 거의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져, 비록 우리가 그 당시 서독에서 우리가 당장 통일을 뭐 강조하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또 언젠가는 그래도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서독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독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고 우리와 함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상대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가 굉장히 그 서독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이 좀 이제 동독이 뭐 이 다른 나라가 아니다, 완전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비록 이렇게 갈라져 있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반쪽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또 뭐 이렇게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냥 북한은 뭐 이렇게 우리의 동족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거의 이웃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옆 나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뭐 굳이 뭐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통일이 필요하냐,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살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가서 경험하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우려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갔는데 아이들의 안전이 또 위협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은 갔는데 오히려 또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고 오지 않을까?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죠. 학생들에게 체제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또 느끼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또 잘 이렇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또 잘 사전에 준비를 해야죠. 동서독 간의 어떤 이런 교류에서도 서독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동독에 갔는데 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상황, 이렇게 뭐 그런 경험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동서독 어떤 국가 간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또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청소년들이 왔을 경우에 아주 안전하게 동독 지역에 수학여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한다. 그렇게 또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혹시 이런 이제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그런 과정 자연스럽게
독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지금 우리는 분단되어 있지만 또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 평화를 거쳐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또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서독 그 분단 시절에 서로 교류협력을 하는 목적들은 좀 약간 달랐습니다. 동독의 입장에서는 그런 교류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좀 이득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협력 가운데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독으로부터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런 협력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동독 체제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서독의 목적은 동독 주민들의 생활이 좀 개선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분단이 되어 있다, 오랫동안 분단이 되어 있고 동독과 서독 간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서독에 있는 주민들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생활 수준에 있어서 좀 좋은 수준에 있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생활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지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뭐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요. 나중에 좀 동독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또 독일에서 서독에서 독일로 차관을 또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제 교회 간에 또 여러 가지 교류 협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독에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병원들, 그런 시설들이 훨씬 더 좀 시설이 더 좋아서 또 동독 주민들이 다른 일반적인 그런 시설보다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더 많이 활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남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서로 좀 알게 했던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 상대방의 어떤 이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웃국이나 단순히 진짜 남남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서로 관계라는 것들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 관계가 그런 거죠. 그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갈 때, 북한 지역으로 갈 때, 이렇게 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입국이라는 말도 쓰지는 않고요. 그냥 경계를 넘는다, 경계를 들어온다 해서 뭐 출경이라는 단어, 아니면 입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가 그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일 전에 이런 동서독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있었고, 이것이 혹시 또 동독 체제가 또 더 유지되는데 만약에 지원이 없었더라면 동독이 더 빨리 이렇게 붕괴되지 않았겠냐,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연명, 동독 체제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일단 서로가 서로 좀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뭐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적대적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적대적인 관계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해서 서로가 가깝게 지낼 수 없는 거죠. 먼저 서로 간의 관계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속에서 뭐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이런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굉장히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독일 통일 후 말씀드렸던 대로 1990년 10월 3일 날 독일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동독이 좀 지금의 북한과는 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분단 시절에 70년대, 80년대까지 동독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주의권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사회주의권 내에서는 굉장히 좀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동독이 분단 시절에 올림픽에서 거의 한 10위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스포츠 강국이었고요. 그냥 그 사회주의권 내에서는 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은 좀 쌓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식량이 좀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빵 같은 거를 이제 매일 사야 되는데 빵도 항상 이렇게 막 일찍 또 동인하고 또 동독에서는 차를 이렇게 개인이 살 수 있었는데 차를 한 대 구입하려면 뭐 한 10년 정도 기다렸어야 됐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물자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0년 3월 달에 총선거를 동독 주민의 총선거를 통해서 그 빠른 통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동독의 어떤 그런 정권이 더 이상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서독의 통일 통합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총선거를 통해서 그냥 빠르게 서독에 통합된다는 것을 동독 주민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요. 그 이후에 90년 5월달에 그 돈, 통화와 그 다음에 경제 체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통합이 되었고요. 이 장면은 그 베를린 장벽에 이렇게 동독 주민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년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많았지만 또 어려움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냥 1대1로 돈을 1대1로 화폐를 통합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폐와 북한의 화폐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전에 개성공단에 있을 때 개성공단 할 때 그 개인당 이렇게 한 달 월급이 100불이 좀 안 됐습니다. 100달러가 좀 안 됐어요. 지금 우리는 달러로 치면은 임금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동소독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냥 돈을 똑같이 1대1로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한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 다른 법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독과 서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통일된 이후에 서독의 법이 그냥 바로 동독 지역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환기라고 해서 동독법과 서독법이 한시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그런 시기를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점차 거치긴 했습니다만 이런 서독법 체계가 동독 시절에 동독에 적용되면서 동독 주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신들은 잘 모르는 새로운 법이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후에 그 서독 체제, 서독의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규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독 시절에는 그냥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세금이라는 거를 내지 않고 살죠. 세금이라는 게 필요 없는 나라죠. 근데 우리는 또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데 북한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독에서는 그냥 국가에서 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집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집을 내가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월세를 산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통일된 이후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집을 찾고 또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고 그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초반에 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주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시겠죠. 일단 거기는 이렇게 집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가 굉장히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동독 주민들이 그런 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예. 사실은 독일 통일의 어떤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초반 단계에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약간 시간 관계상 뒷부분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지금 서독이 한 달에 한 달 평균 수입이 3,300유로쯤 됩니다. 근데 동독 주민들은 2,790유로쯤 됩니다. 그러니까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이 받는 한 달 월급보다 약 16%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는 2000년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차이가 계속 좀 상당히 났습니다. 이때는 보시면 거의 500유로 가까이 2000년도에 2480유로 서독이 한 달에 좀 받았고요. 근데 동독은
1970유로 정도 받았습니다. 거의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이때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약한 지금도 여전히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차이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보다 좀 물가가 좀 저렴합니다. 집세도 좀 싸고요.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가가 좀 저렴해서 소득 수준은 이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에는 좀 더 그렇게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소득 현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은 통일된 이후에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이 되면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북한에서 수십만 명이 남한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 과정에서도 이렇게 동서독 주민 간의 인구의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요만큼이 서독이고 요만큼이 동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약 한 25년 동안 동독 인구 300만 명 이상의 330만 명이 서독 이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독 인구의 200만 명 정도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차이는 한 1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갈 때는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 단위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 때는 주로 이렇게 개인 단위 혼자 그냥 직업을 위해서라든지 혼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동독 지역에는 이제 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독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일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이쪽에는 이제 그런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가임기 여성이 또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생활을 하던 동독 출신의 젊은 세대들이 좀 내가 다시 나의 고향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와도 좀 친구들도 없고 또 결혼을 할 만한 상대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다시 오지 못하고 해서 이쪽에 머무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쪽 지역은 점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좀 도시 그리고 이쪽으로 몰리는 상황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게 큰 사회적 문제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지금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또 그냥 한 30년 가까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서요.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빠르게 통일이 되면서 동서독 어떤 주민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차이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등 국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된 이후에 동독 지역이 하루아침에 이제 서독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야 됐었죠. 서독식 제도, 서독식 어떤 규칙들이 동독 지역에 딱 이식이 되었는데 동독 주민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살아가던 방식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서독 주민들은 계속 동독 주민에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통일된 이후에 동독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나름대로 또 사회주의권에서는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통일되면서 싸그리 그냥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이 동독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갔는데 이전에 있었던 동독의 역사를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독의 역사만 배워요. 그래서 서독의 역사가 동독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독일의 역사를 배우는데 동독의 역사는 왜 하나도 배우지 않지? 그러면 동독의 역사는 도대체 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생활은 무엇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럼 나의 어떤 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동독 주민 가운데 심각한 어떤 이런 어떤 심리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가 좀 통일된 이후에 이 지역에서 서독 주민과는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이등 국민 정서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통일된 지 약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신들이 통일된 독일에서 그냥 동등한 어떤 독일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동독 출신으로서 다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심각한 놀라운 것은 8세부터 29세. 이들은 통일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90년도에 통일이 되었으니까 통일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마저도 70% 이상이 이런 그 이등 국민이라는 것이 있다. 이등 동독 주민들이 독일에서 좀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통일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 동독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서독식 그냥 독일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그 동독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동독 주민들만의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서로 여전히 동서독 주민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서독 주민들은 오히려 계속 동독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불만이 많냐, 좀 이제 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동독 주민들은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참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좀 많이 무시를 당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조금 이제 그런 좀 양측 간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일 통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제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사실 이게 육로를 통해서 뭐 중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거를 되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 통일이 되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분단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분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많은 피해가 있는 거죠. 어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나라로서 발전하는데 제한이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여행 갈 때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독일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분단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이 남한과 북한에게 가져온 어떤 이런 큰 피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동방정책을 했었던 빌리 브란트 총리가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동독과 서독이 하나로 이렇게 또 발전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로 완전체가 되어서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런 연설을 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이 정말 지금까지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들께서 정말 땀 흘려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또 저 같은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죠. 이렇게 굉장히 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분단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크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앞선 세대들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6.25 이후에 평화 속에서 이만큼 아주 놀라운 성장을 거두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또 지금 세대가 그 혜택들을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저의 자녀의 세대들이 정말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단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단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제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분단이 결코 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는 큰 제약이라는 것들을 빨리 청소년 세대들이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독일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이런 독일 통일이 좀 그랬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여기 아까 이제 동서독 간에 서로 기본조약이라는 약속을 맺고 이 약속들이 점차 이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양측 간의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금방 앞서 보셨던 그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지금 이렇게 그 겐셔라고 하는 외무부 수상과 함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만 그 서로 간에 있는 징후라든지 서로 간에 어떤 적대적 감정들을 풀어 가야지만 나중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은 이렇게 뭐 계속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뭐 말로만 그냥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작은 진전들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는 결국 저보다 훨씬 더 오랜 그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나의 가족과도 그렇고 나의 이웃과도 그렇고 나의 친한 친구와도 그렇고 결국은 그런 많은 경험들이 함께 모이고 좋았던 경험들, 그렇지 않았던 경험들, 여러 가지 경험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그 신뢰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신뢰라는 것이 점차 발전해 가면서 더 두터운 관계가 되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들 같이 이겨내게 되고 또 좋은 일도 계속 나누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상대가 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계속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통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이후에 그 90년 3월 달에 통일되고 나서 통일되기 그 전후 단계부터 그 동독 지역의 새로운 어떤 체제를 이식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동독이 서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동독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새로운 체제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수만 명의 행정인력이 동독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동독 지역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체제가 동독에 수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준 거죠. 마찬가지로 동독의 행정인력이 서독으로 또 넘어와서 또 그렇게 서독에서 생활하면서 또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동독 지역에서 또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의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조금씩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그런 통일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런 연구, 이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역할은 같은 거거든요. 오랫동안 서로 갈등하고 오랫동안 서로 싸웠던 두 집단, 거대한 두 집단이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서로에게 문제가 되었는가, 어떠한 부분이 서로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을 통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과 이렇게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협력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결혼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렇게 뭐 서로 몰랐던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그냥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결혼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법적으로 결혼하고 한 집을 구해서 살게 되고 거기까지 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제 거기는 시작이죠. 어떻게 이제 서로를 더 알아야 되고요. 서로를 이제 서로 이해해야 되고 뭐 어느 한쪽이 맞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이런 관계에서 이런 부부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볼 수 없죠.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독일이 그랬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통일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동서독 간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통일되고 나니까 사실 너무나 서로를 몰랐어요. 우리가 좀 그래도 교류도 하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몰랐다. 이제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북한을 좀 잘 알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한다는 게 결국은 그냥 이렇게 뭐 막혀있는 휴전선을 허물고 그냥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평화롭게 서로 조화롭게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이 기본이죠. 알고 나서 그 속에서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수용할 것들은 수용하고 서로 또 이렇게 서로 또 고쳐갈 것들은 고쳐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독일 통일에서 체제 통합은 지금 30년에 걸쳐 성공했지만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서로 이제 진짜 서로를 이렇게 냉대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 진짜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체제 통합을 넘어서 어떻게 이런 통합을 만들 것인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 경우는 여전히 이런 어떤 통일의 후유증, 물론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속에서 결국은 뭐 서독 주민들이 동독의 일부 서독 주민들이 동독에게 보였던 태도들, 점령군처럼 그냥 니네는 뭐 망한 짓이니까 이제는 우리 것을 다 받아들이고 배워야 된다.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서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좀 수용할 수 있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나 큰 물질적인 격차가 있는데 그냥 니네는 그냥 알아서 살아라.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격차들도 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생각의 차이, 체제의 차이, 사고의 차이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좀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어떤 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통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뭐 인위적인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거나 북한의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북한 간에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를 하고요. 어떤 그렇게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발전하고 북한은 또 북한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발전해 가고 그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지 않아도 거의 통일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에 남북한이 도달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북한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고 좀 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좀 안정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도 어느 순간에 이제 남한과 북한이 또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렇게 이렇게 정부 간의 일로 아니면 또 다른 뭐 민간 분야는 뭐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당장 휴전선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거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한번 가보고 싶을 때 가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완전 통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지금과는 완전 다른 상황에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겪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할 때 거기에도 이렇게 북한 이렇게 유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유학생들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실정법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없게 돼 있죠. 사전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녀와서 내가 누구와 접촉을 했다 그걸 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공부할 때 말 때문에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다 그렇죠. 참 이게 항상 언어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런 언어의 어떤 뭐 통역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어떤 대상이 바로 북한이죠. 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이렇게 같은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도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들으면 반갑고요. 근데 정작 이렇게 만났지만 대화를 할 수 없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먼저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 어디서 만나도 우리가 또 반갑게 대화할 수 있고, 적어도 이렇게 반가워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해야 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결국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행정 분야의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만 명 정도의 행정 인력이 동독 지역에 가서 행정 어떤 체제의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사실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독일처럼 아주 급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평화롭게 서서히 완만하게 이루어질 때 어느 쪽에도 이렇게 충격이 좀 덜하고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장기적인 평화를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서독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통일을 어떻게 북한이 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인력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법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분야에 지원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서독 사례만 놓고 볼 때는 결국은 동독 주민들 스스로 여러 가지 개편 작업들을 스스로 했습니다. 북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물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지금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죠. 약간 또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좀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 결국 70년간 쌓였던 어떤 갈등, 70년간 쌓였던 상호 간의 어떤 불신이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신들을 없애고 서로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북한을 알고 또 북한이 또 우리를 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단됐습니다만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 5만 명과 남한의 근로자가 또 함께 생활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보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서로 선입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북한도 또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제한된 지식들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이런 서로를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통일이 그냥 제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 그냥 뭐 결혼에만 꼬드는 게 아니고 결혼 후에 진짜 정말 이렇게 나의 상대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뭐 아무리 뭐 떠들어봤자 안 됩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지금 뭐 그런 여건이 갖춰졌을 때 행복한 어떤 결과가 도달하는 거지. 그냥 뭐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뭐 해피엔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결국 여러 가지 그런 국가 사회적인 역량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갈 때도 좀 힘들고요. 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때문에 좀 힘들고 또 취업을 해도 또 뭐 집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젊은 세대들이 또 이렇게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들, 불만들도 좀 많이 있고 한데요. 통일이 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잘못 만약에 통일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나라가 진짜 모두가 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젊은 세대, 저도 젊은 세대입니다만 어쨌든 저보다 더 이제 나이 어린 학생 세대와 좀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전쟁이라도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문제들이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나 지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저는 결국은 그런 어떤 서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할 때 통일 이후에도 이 남북한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역량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통일된 이후에도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갈등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서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독일 지역에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외국인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난민들이 독일 지역에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독일 지역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도 많거든요. 그들이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런 반대 시위에 대해서 또 이제 위에는 이런 극우주의적인 반대 시위에 대해 반대하는 평화 시위의 어떤 장면입니다. 함께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뭐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력이라든지 능력이 좀 우리보다 나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상황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통일되면 뭐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계속 준비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베를린 통일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2000년 정도의 그런 행사 장면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아주 화려한 축제를 하고 있죠. 그냥 보면 좀 제가 독일 통일에 약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든지 문제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좀 갈등이 있더라도 또 이렇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지 이 앞선 지금 세대들이 또 미래에 대한 좀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결국 저는 통일이라는 것이 뭐 정부에 있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아니면 뭐 정치인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물론 이제 중요한 통일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결국 통일은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주민과 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서로 간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게 통일이죠. 그냥 뭐 제도적으로만 통일이 되었다고 통일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은 개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마음에서 사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또 어르신들께서 앞으로 또 계시는 생활하시는 공간, 저희 나주에서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지금까지도 하셨겠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중요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마스크 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촬영하는 거라서 네, 어르신 제가 컨설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을 우리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드시느라고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런 나라에서 네, 저희도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유지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들인데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젊은 세대 분들인데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버커에서 사회복지사로 이제 일하고 있고 또 북한의 탈주민들 단체인 남북하나개발원 전남지부에서 지부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이제 관심이 많고 또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디어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달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해서 아마 저를 초청했을 텐데 저도 이제 북한에서 나온 지가 오래입니다. 한 15년 조금 지났으니까 가장 최근에 있는 실상을 제가 보고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 보고회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회 자료가 보고회 자료가 이제 최근의 거라서 네, 조금 더 전달될 수 있도록 네, 빼봤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북한의 실상은 대체로 이제 주제가 많이 무겁고 이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첫 번째로 이제 유엔 보고서를 통한 이제 북한 실상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북한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이름이 배달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북한에서는 또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한민족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각자가 우리가 같이 제가 뭐 어르신들보다 더 알겠어요. 우리 같이 이제 이야기 조금씩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제목이 정답 없는 토론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많이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이 유엔 보고서가 지금 조사 기간이 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이에 조사된 것이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1년 어간에 나온 그 탈북자들한테서 이제 증언을 받은 거 가지고 정리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그 기간이 저렇게 돼 있고 이제 순서가 정치적 상황, 뭐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게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단 정치적 상황을 먼저 볼 텐데 2021년도 올해 3월에 북한에서 또 이제 미사일 발사해갖고 우리도 지금 뭐 그렇게 기분이 막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름 또 북한의 탈주민들도 이 가운데서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 눈치가 엄청 보여요. 내 잘못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나 나름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를 지키려는 마지막 이렇게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끼리도 만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 이제 이런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이런 거에 대해 이런 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은 이제 시험 발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또 이제 자기 주장들을 했고 그러니까 한 나라로서의 자기 존엄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본인들도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통일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해마다 진행하잖아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합동 군사훈련은 그거 할 때마다 이제 해마다 저런 이야기는 계속 하는 거라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이제 벌어진 일들 중에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당대회를 하는데 1월에 이제 했대요. 근데 북한이 이제 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돼갖고 이런 당대회를 하면 그 뒤에 이제 당마크가 아니라 항상 김일성, 김정일 그 두 사람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올해 처음 초상화를 뗐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뭔가 이제 약간 이거는 많이 달라져도 아주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보고서 전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다 수반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보고서를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씀, 교시 이런 것들을 이제 잣대로 삼아서 거기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졌었는데 올해는 그 유언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김일성 동지께서,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동지께서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수장이 돼갖고 끌고 나가는 나라였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노동당 중심의 당이 이제 이 대학 북한을 끌고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이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북한 자체의 이제 지위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 스스로가 이제 식량 사정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당대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책임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적대 세력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적대 세력이라는 건 북한에서 봤을 때는 핵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핵을 쓰지 않는 한 우리도 이제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올해 이제 선언문에서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탈북해 오신 분들이 중원이다 보니까 구금 시설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로 구금한다라는 거는 체제를 반대하거나 그 체제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한테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진짜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권 행사를 이제 보장하는데 이제 뭐 청살하거나 재판하거나 이럴 때 무슨 특별한 이제 뭐 사전에 우리는 여기서 막 뭔가 절차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인권이 다 보장이 되는데 북한은 사실 그게 보장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그 진술의 내용들이 지금 그게 이게 인권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받아왔는데 뭐 당장으로부터 하고 이런 게 이거 그냥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경험하고 온 분들도 많은데 사실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안 달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국가보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위부라고 하는 데가 우리 그쪽에서는 보위부라고 하는데 여기로 말하면 뭐지 경찰서 말고 안전기. 네 안전기획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위성에서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이런 데서 걸리면 그냥 일반 노동교에서 교화소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가서 이제 수감되는 이런 곳에 가기도 합니다. 사회 안전성이라는 건 이제 경찰서거든요. 이제 경찰서 가면 보통 한 6개월 정도씩 이렇게 경찰서에서 사전 조사를 받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런 행위들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저도 진짜 이거 너무 이렇게 매 사람들의 진술이 참 무겁더라고. 이 진술 내용들은 그제 그 인권보고서에서 본인들이 이제 진술한 내용은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뭐 저런 우자 막대기, 뭐 우자 가죽띠, 뭐 이런 걸로 사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뭐 안돼. 근데 여기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예, 아주 옛날에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이렇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직결소에서 이제 4시간 이렇게 보통 그냥 앉아있게 하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강목 같은 거를 이 다리에다 기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꿇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약간씩 움직이면 그 총탁하고도 맞고 이제 뭐 그냥 이게 너무 좀 심하긴 해요. 저거 전달하기도 무섭네요. 이런 보통 이제 탈북하다가 들어가거나 뭐 뭘 약간 도둑질하다가 붙잡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앉아 있었던 곳인데 보통 말하면 경찰서예요. 여기를 말하면 경찰서인데 겨울에 북한은 너무 추워요. 진짜로 이렇게 침 배동은 침이 막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제 얼음이 돼갖고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물 부어놓고 거기 이제 앉으라 그러면 다 이제 몸하고 이제 뭐 바지랑 다 어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동상 입고 막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뭐 앉았다 일어서기를 막 한 1000번씩도 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나 있던 사람들은 다 기절했답니다. 1000번을 이렇게 팔 펴고 앉았다 섰다 하는 게 네. 모르겠어요. 예전에 군사정권 때 진짜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자행되는 일은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보위성 산하직결소에서 단체로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 소리를 냈기 때문에 무릎만 바닥에 대고 앉은 상태로 손을 앞으로 뻗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 움직이면 손을 밖으로 나오게 내밀라고 하고는 막대기로 때렸다. 이런 진술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진술의 내용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사례들을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여기 입국한 사람들이 이제 진술한 내용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금 시설 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강제 노동으로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관리소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고 보면 되고 교화소, 직결소 이런 교화소는 이제 노동하는 경제적으로 이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직결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교화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교화소를 교도소라고 하죠. 여기 말을 잘 모르네. 그래서 이제 뭐 저렇게 뭐 건설, 농업, 벌목, 석탄, 강석, 채굴, 무게질, 금속 조립, 뭐 가발, 뭐 이런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많은 비중을 이제 저런 죄인들이 북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전쟁이지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 더 이제 엄격하고 이렇게 우리가 과제를 못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내가 오늘 이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했을 때랑 저는 교화소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만한 양을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랑 처벌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여성이 진술한 거래요. 이제 건설에 동원됐는데 시멘트 뿌리고 싣는 작업을 했다. 이거 이거는 공군 시설이 아니어도 북한 전역에서 그냥 저래요. 그런 노동하는 데서 그렇게 막 마스크가 있고 뭐 장갑이랑 막 그렇게 딱딱 나눠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침 뱉으면 침에서 시멘트 알갱이가 막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보통 이제 인보들이나 노동자들이 한 데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설에서는 보금시설 같은 데서는 지금 할당약 채우지 못하면 뭐 구타도 당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이거 그냥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달구지들 아시죠? 어르신들은 그거 그냥 사람이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소를 잡아먹으면 이렇게 사람 살인을 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량보다는 소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소를 잡아서 먹거나 이러지 않아서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고기랑 이제 잘 먹는데 저 같은 경우랑 저희 또래 사람들도 보면 고기 그렇게 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냄새 나고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뭐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랑 이런 고기들은 잘 먹는데 소고기는 종종 꺼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일하는 사람들은 감시를 늘 받으면서 일하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라 저희는 새롭지 않은데 듣는 사람들은 아마 새로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자료로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북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이제 그런 시민적 권리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종합을 해서 뭘 이렇다라고 이렇게 적지는 않고 진술 내용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혀 이제 독립적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언론 외에는 다른 언론이나 정보들은 접근하는 것이 허용이 안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이런 것들이 지금 USB나 예전에는 막 이렇게 CD판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이 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USB랑 찾느라고 가택수색 하는데 이제 가택수색을 우리는 막 여기서는 큰일로 이제 생각하고 뉴스가 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경찰서에 주둔한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가택수색이랑 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받아요. 밤중에도 막 이제 가택수색 와갖고 막 이제 예전에는 전기랑 막 쓰면 새벽에 이제 불이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 2시부터 전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히터도 좀 쓰고 막 이렇게 바까마랑 이런 것들 좀 써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막 단속을 다녀요. 집집마다 이제 막 가택수색도 하고 이래서 좀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급하면 엄마들이 그 전기 켜놓고 쓰던 거를 막 뚜껑 덮어가지고 이불 안에다가 막 넣고 이제 우리 엄마도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는 진짜 무섭기도 하고 이제 그 들키면 또 이제 비싼 거니까 여기서 하루 벌어가지고 그런 거 사람은 막 몇십 개도 사겠지만 거기서는 그런 거 사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라 그런 것도 안 뺏기려고 그 뜨거운 것도 막 이제 이불 안에다 막 넣어서 이렇게 감추고 막 이랬었네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그런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막 이런 안 좋은 이제 이런 매체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이런 요소로 간주하고 이제 처벌을 엄청 이제 심하게 하라고 했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는 지금 농사도 좀 잘 안 된 것 같고 근데 나라가 통제도 더 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북도 지금 거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서 지금 별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전산화되지는 않았어요. 전산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 부정부패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텐데 옛날에 이제 손글씨로 막 써갖고 이렇게 주민등록도 하고 나라 일을 다 손으로 쓸 때는 부정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생일도 막 2년, 3년씩 막 땡겼다 놓쳤다 막 이러셨잖아요. 지금 북한이 아직은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정치적인 사람 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 관리는 철저히 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막 이렇게 생일 막 땡기고 늦추고 이런 거는 오히려 별로 없는데 부정부패는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에서 막 대통령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일하면서 뭐 이만큼 뭐 이렇게 못돼 먹었다 그러면 아니 저런 일 하면서 그쯤은 먹어야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봤던 세상보다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교하면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정부패는 없어야죠. 근데 그래도 비교해보면 여기가 훨씬 깨끗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뇌물만 주면 다른 사람을 내 대신 막 좀 열 수도 있고 예, 하나님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기는 이제 내가 거짓으로 내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면 뇌물만 주면 없는 일로도 좀 만들고 또 이렇게 일하는 데서는 좀 뇌물 주면 좀 쉬운 일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가자고 시도하거나 북한이 지금 저는 최근에는 믿고 싶은 거가 종교 활동이 물 밑에서 이제 되고 있다라고 믿고는 싶어요.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나 뭐 체제 이런 정치적인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정치범 수용소 뭐 이런 데 가는 거는 지금도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지금보다 이제 한국처럼 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배움이 많아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바람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래도 여성들을 많이 이제 뭐 인재 등용, 간부 등용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21년 6월 기준에 봐도 그 이제 그 여성 인사 비율이 세계적으로 그때 이제 129개 나라를 책정했던 중에 지금 126번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자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옛날 우리 그냥 한국이랑 좀 비슷한 그런 부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와 보니까 이제 그 남자들도 되게 이렇게 다정하고 다감하고 이제 그런데 또 조금 이제 우리 그쪽에서 같이 오신 분들은 권위적이고 좀 아직도 이제 그런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좋은 점이 남자들이 되게 이제 여자들한테 이제 잘해주는 거 그런 거는 진짜 이렇게 오히려 북한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봉쇄를 하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다 전화도 하고 해보니까 6시면 저녁에 6시면 이제 그 통행 금지 시간이 저녁에 6시래요. 어차피 전기도 없고 저녁에 늦게 다니면 뭐 크게 다닐 일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제 6시에 통행금지 시간 했다고 그러니까 좀 깜깜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때부터 아침 시간까지 시간이 기니까 이제 그 국가가 유행이다 보고 하는 거는 코로나가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여기다 올리진 않았는데 폐렴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지금 뒤에서 이제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런 데서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적지 않고 뭐 또 어려우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 하자고 이제 나라에서는 그랬다고 하고 이렇게 북한은 지금 현재까지도 왜 자꾸 한숨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농사도 뭐 계속 이렇게 안 돼 있고 세계적으로 아무리 조사해도 북한은 지금 생활 수준이 엄청 낮고 그 우리나라의 그 남북한에 이제 산의 80%가 북한에 있어요. 그리고 남북한 다 합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돌의 80%가 그러니까 농지의 80%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는 이제 북한이 2,500만이고 한국이 5천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절반 인구라고 해도 거기 그 반년식량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 반년식량이 어떻게 계산된 식량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름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럴 때 그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계산한 거지. 북한에 고기도 없고 단백질도 섭취하기가 어렵고 기름도 없고 이런데 맨 그 옥수수, 쌀, 콩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량이 엄청 많이 먹어야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먹는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은 다 빽빽해 갖고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뚱뚱한 사람 오면 중앙당에서 온 줄 알아요. 여기로 말하면 뭐 어디서 국회의원이 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없고 일단 다 걸어 다니고 뭐 먹는 게 부족하고 하니까 물론 몸이 약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경제 봉쇄만 당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가 아무리 거기서 산 다 잃고 어찌고 해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북한은 절대 식량 부족 국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쪽으로 경제 봉쇄 들어가고 이러니까 안에서 녹아나는 거는 아마 주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 사람이 한 사람의 이제 증언인데 명품이나 비싼 옷을 원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강냉이 밥이랑 된장국은 이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바람이고 이제 북한에서 뭐 진짜
쌀밥 먹는 거는 잘 사는 집일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서 생각해보면 북한 음식이 다 웰빙이어서 너무 좋은데, 가난한 땅에서 그 음식은 웰빙이 아니라 진짜 연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2020년 중국과의 교역량이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80%가 감소를 했대요. 뭐 장사 안 돼, 이게 물자가 돌아 안 가는데, 그럼 그 안에 주민들이 삶이 어떨지는 너무 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량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고된 것도 이제 너무 적고, 네. 진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제가 지금 그냥 이런 진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말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지금. 예전에 저랑 있을 때 이제 경제봉쇄랑 당하면서 그때도 이제 막 너무 급하니까 아픔도 심고 그래갖고 이름 무슨 약초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막 교역하다가 미국 경찰한테 막 붙잡히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런 뭐 마지막 방법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북한은 그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하면서 나라를 운영하면서 뭐 체제도 약간씩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협동농장도 개인 세대별로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래서 이렇게 생산량이 약간 더 높아지고 이런 거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경제봉쇄가 또 북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 너무 막아놔서 지금 국제기구에서도 북한에 아예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법원 쪽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병원에 가면 본인들이 이제 다 본인 돈으로 다 내야 되고 내가 입원하려면 어쨌든 의약품 뭐 다 내가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더 줘야 이제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여기서 이제 먹고 살고 그런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간호사로 근무했는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 오토가 너무나네요. 하지만 의사에게 돈을 줘야 검사를 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돈을 받은 다음에야 수술도 한다. 대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보조는 환자가 준 돈에 기대어 생활한다. 간호사가 일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 월급은 당연히 안 주죠. 나라가 돈이 없는데 어디서 월급 주겠어요. 월급 안 줍니다.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가끔씩 집 생각나면 이렇게 몇 자씩 적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이 지도 보면 저런 생각이 제가 나서 적어봤어요. 바닷가는 너의 고향, 산골짜기는 나의 고향. 금수강산 삼천리 우리네 고향. 동강나 아픈 내게 고개 숙여 뜨거움 삼키는 백성들의 부끄러움 있다마는 내일의 손 내미는 소용돌이 속 멀어져가는 하나된 수천만의 고향.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하고 좋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인데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이제 그런 권력을 잡은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더 이제 안 되지 않나 통일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에 자원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기 여기 단천이랑 가면 그냥 기차 타고 계속 가면 보면 산이 다 하얘요. 그냥 다 산이 그냥 통으로 그냥 다 마그네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저기 무산도 가면 그냥 다 정강산이에요. 그냥 산 허물어다가 그냥 쎄 뽑아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 고향 같은 경우도 석탄이 11충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좀 자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또 넘어가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 자원이잖아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뭐 죽기 전에 세상 좀 구경도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구경하려면 많이들 다니시죠. 네.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멀리 안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요, 북한은. 네, 여기는 금강산이고, 이렇게 청석정처럼 이렇게 생긴 바닷가가 북한에 많아요, 동쪽은. 동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쑥 솟아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명천 쪽이랑 가면 이렇게 이 바닷가가 이렇게 생긴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 가서 김밥이랑 오징어랑 맥주랑 딱 가지고 가서 딱 풀어놓고 하루씩 놀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매양산은 진짜 절경이라고 하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매양산에 지금은 뽀물들도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이제 북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 사람들한테 들어왔던 선물들이 매양산에다 갖다가 싹 전시해놨어요. 그 산 그 지하에다가. 그래서 통일되면 어르신들 이제 젊어 계실 때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구월산도 되게 우리나라 웅장하잖아요. 멋있대요, 구월산도. 구월산은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칠보산이라는 입구까지만 가봤는데, 입구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 막 인위적으로 해놓은, 여기는 그냥 산이다 흙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도 저기 월출산이나 가보면 이쁘긴 엄청 이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북한이 근데 이제 막 산이랑 많이 훼손은 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훼손이 별로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툭각이랑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툭각들이 있는 곳은 훼손을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데는 다 군대들이 지키고 있어서 아직 보존이 잘 돼 있답니다.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이게 막 이제 눈이 없는 달이 몇 개월 안 된다더라고요. 저기 이제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이랑 북한에서 보는 백두산은 또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백두산 밑에 이런 겨울에 저기 밑에 온천이 나오고 이제 그저 이명수 폭포랑 있는 그쪽인데 한국에서 잘 보기 힘들죠. 이렇게 눈꽃이 피어 있는 데를 많이 못 보잖아요. 북한에서 가끔씩 그 설경이라고 하는데 그 눈꽃이 피어 있는 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내려서 쌓인 눈 말고 나무에서 이렇게 눈이 쫙쫙 이렇게 자라요. 예,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제 북한 체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물들을 만들긴 하는데 그 체제에 부합되는 건축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치성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다 이제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 뭐또 개선문도 있고 이제 이런 당마코도 이제 저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조금 이게 안타까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북한에 바위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집안에 대한 칭송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구호를 바위에다 많이 새겨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약에 통일돼서 가면 거부감이 생기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체제가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미리 알고 가서 보시면 그냥 화가 놀라게 즐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평양에 가면 먹어보라고 하는 음식인데 한국이나 비슷해요. 냉면, 대동강 숭어국, 그 다음에 국밥,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메밀전 같은 이런 전. 우리 민족의 음식은 그냥 어디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워낙에 나라가 크지 않아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도표에 나온 거 아까 그 교수님도 보여주다시피
필요성에 대해서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좀 높게 인식하더라 이런 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이런 게 높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더라 이런 말이어서 실제 여기 있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여기에 부정적인 감정은 안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우리한테 이제 한 59.9%가 협력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이제 통일이라는 말을 그냥 버리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이제 관계 유형에 대해서 이 불색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관계인데 이제 불색은 이제 다섯거린다 이런 거가 이렇게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북한에서 오고 여러분들은 이제 남한에서 오고 근데 이제 정작 이렇게 같이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꺼릴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났을 때 뭐 이런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대화를 잘 안 해보고 눈을 안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꺼려지는 거지. 정작에 하루를 같이 살아보면 너무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통일 과정 형태 이런 거를 정리해놓은 글들인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뭐가 있을까 없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 통일이라는 이런 이 바운더리 안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때 내 혼자 이렇게 주저리 하는 것보다는 나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통일 언제 될까? 우리가 뭐 통일에 대해서 한두 마디씩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너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살았어? 나는 남한에서 이렇게 살았어. 이런 서로 궁금해하고 이런 게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 계속 통일 하나 이게 계속 오가다 보면 이게 정책이 되고 이게 이제 추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통일이란 말을 하기가 조금 저는 잘 안 해요. 통일이란 말을. 차라리 이제 경제 교류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통일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가족이 이렇게 그 이상 가족이 합치는 거가 통일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결혼과 같은 가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70년대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남북이 서로 모르는 사이가 돼버려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거 지키고 지금 이 상태의 한국을 지키고 유지하기도 힘든데 이제 통일까지 해야 되는 짐을 지어주자니까 애들이 얼마나 손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은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통일이 되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도 이득이 없으면 안 한대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 분명 이득은 있는데 엄청 혼란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통일을 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통일은 한 2, 30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안 겪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이 오지 않는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잊지라도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 잊지만 해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바람입니다. 마무리 하시고 네. 질문하는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통일은 누구의 책임일까? 또 통일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오타를 이렇게 잘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잠깐씩만 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집에 가서 기억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했던 질문, 내가 했던 대답 이런 것들만 남는 거지. 제가 했던 말 다 기억 못해. 하나도 기억할 거 없어요. 확인은 마쳤습니다. 한 분 더 질문하시죠. 네, 질문합니다. 미국 가족과 전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불법으로 합니다. 어떤 방법? 계속 공개하면 안 돼요. 나중에 마스크 벗고 설명해 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될까? 아버지 전화. 네, 휴대폰으로. 아, 불법 아닌 것만 물어봐 주세요. 궁금한 거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너무들 고생하셔가지고. 지금은 지금 목포에 살고 계십니다. 네네. 목포에는 그런 가족이
아니요, 없습니다. 저 혼자 있어요. 진짜요? 네, 저 혼자 있어요? 그만 뭐 하나 안 적으셨어요? 네. 북한에 있는 가족도 부양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시죠.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